한양 창덕궁 깊은 곳 친방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13살 소녀 연분이는 어머니의 손을 놓는 순간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떨리는 손끝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궁궐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던 그날, 연분이는 자신이 다시는 박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날 밤, 궁녀들이 처음 겪는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내관들이 생각시들을 대궐들에 한 줄로 세웠습니다. 횃불을 들고 다가온 내관이 연분이의 입 가까이 불꽃을 가져다 대며 소리쳤습니다. 쥐불이 걸려, 쥐불이 짖어.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린 얼굴로 떨었습니다. 이것은 궁궐한 비밀을 지키라는 의식이자 잡기를 쫓는 주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분이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지 15년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연분이는 이제 정식 나인이 되어 중전마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친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그녀 옆에는 수양이라는 동갑내기 나인이 있었습니다. 수양은 연분이보다 2년 먼저 입궁한 선배였지만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동안 둘은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연분아, 오늘 저자거리에 꽃장수가 왔다더라. 목련이 피었다는구나. 수양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바깥 세상 이야기는 궁궐한 여인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연분이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 그것이 그녀가 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도 한번 저작거리 구경을 해보고 싶구나. 그녀의 말에 수양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나갈 수 있는 날이 올까? 중전마마께서 승하하시거나 우리가 늙어 쓸모없게 되면 나갈 수 있겠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해 여름 대궐 안에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밀상궁 옥년이 별감 김득수와 은밀히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수박나인 하나가 두 사람이 담장 그늘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궁궐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궁녀가 임금이 아닌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사형에 처해지는 중죄였습니다. 감찰상궁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옥녀는 끌려가 문초를 받았습니다. 형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궁녀들은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며칠 후 옥년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통 여자 죄수가 임신했으면 출산 후 100일까지 사형을 연기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궁녀의 간통만은 예외였습니다. 임신한 몸이든 아니든 즉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왕실의 혈통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형이 집행되던 날 모든 궁녀들이 지켜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연분이는 옥년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옥년은 겨우 25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별감 김득수 역시 차명에 처해졌지만 궁녀에게 내려진 형벌이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남자는 빠른 죽음을 맞았지만 여자는 온갖 고문 끝에 처형되었습니다. 연분이는 그날 밤 수양의 품에 안겨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사랑조차 할 수 없이. 그로부터 1년 뒤 연분이와 수양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긴 밤 홀로 방에 누워 있으면 외로움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양이 연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대식이라 불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는다는 뜻이었지만 실제로는 궁녀들 사이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낮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지만 밤이 되면 서로의 품에 안겨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연분이는 수양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죄라면 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팔에 붕이라는 글자를 작은 바늘로 새겼습니다.
친구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이것이 대식 관계를 맺은 표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 사이의 대식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덜 심각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투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같은 친방의 나인 명희가 두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명희 역시 연분이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희는 은근히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연분이 몰래 담장 너머를 바라본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연분이가 궁궐에 들어온 지 2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중전마마의 밀명을 받은 연분이는 대비마마께 올릴 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비마마는 중전마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권력 투쟁은 궁궐 안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감찰상궁이 연분이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약봉지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대비마마의 약에 타거라. 중전마마의 명이시다. 연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소급수라 불리는 독살 음모였습니다. 각 처소의 권력 다툼에서 궁녀들은 늘 이런 위험한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궁녀가 뒤집어 썼습니다. 연분이는 감찰상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궁마마,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사옵니다. 감찰상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가 감히 중전마마의 명을 거역하느냐?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연분이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양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며칠째 얼굴이 좋지 않구나. 연분이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연분이는 그 약을 대비마마의 약에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래 버려버렸습니다. 사흘 후 연분이는 형조로 끌려갔습니다. 중전마마의 명을 거역한 죄였습니다. 운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녀가 와서 연분이의 몸을 조사했습니다. 혹시 임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연분이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형장에서 곤장을 맞는 동안 연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수양아, 미안합니다. 연분이는 자신이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직접 나서신 것이었습니다. 대비마마는 중전마마의 음모를 이미 알고 계셨고 연분이가 자신을 지켜준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대비마마의 명으로 연분이는 풀려났습니다. 대신 감찰상궁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연분이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알아누워야 했습니다. 수양은 밤낮으로 연분이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이불을 덮어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연분아, 제발 정신 차려라. 날 두고 가면 어쩌자는 거냐? 연분이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수양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녀를 저승에서 다시 이승으로 불러왔습니다. 한 달 후 연분이는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양이 그녀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게 해다오. 너마저 이르면 난 어떻게 사냐.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모두 40대가 되었습니다. 입궁한 지 30년이 넘어 상궁 첩지를 받았습니다. 연분이는 친방상궁이 되었고 수양은 수방상궁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어린 생각시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이들도 이제는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함께한 두 사람을 누가 감히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가을날 새로 들어온 생각시 하나가 연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상궁마마, 저도 언젠가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연분이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나갈 수는 있느니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늙고 병들어 세상에 나가도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생각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분이가 그 어린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나는 인연도 있느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연분이가 50대가 되었을 때 중전마마께서 승하하셨습니다. 3년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궁녀들은 모시던 주인이 돌아가시면 부모와 같이 3년상을 입었습니다. 상이 끝난 후 출궁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궁녀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었고 재혼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분이 역시 궁궐에 남기로 했습니다. 수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수양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연분이는 온갖 약을 구해다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녀가 와서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양은 폐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수양이 임종을 맞이하던 날, 연분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양아, 날 두고 어디 가려느냐? 연분아, 미안하구나. 먼저 가게 되어서. 우리 다음 생에는 꼭 밖에서 만나자. 그때는 자유롭게 살자꾸나. 수양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저작거리도 가고 꽃구경도 하자. 목련이 피면 함께 보자꾸나. 그것이 수양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양이 죽은 후 연분이는 한동안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공들이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상공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양 상공께서 저승에서 걱정하실 것입니다. 연분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양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분이는 수양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치마 한 벌, 비녀 하나,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주셨다는 놀이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궁녀들은 평생을 궁궐에서 일해도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기는 했지만 쌀 몇 가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모아 땅을 산 상공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연분이는 수양의 비녀를 자신의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연분이는 대비마마께 아뢰어 출궁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65세가 된 연분이는 더 이상 궁궐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연분이가 평생 충성을 다한 것을 높이 사시며 쌀과 약간의 돈을 하사하셨습니다. 출궁하던 날 연분이는 궁궐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3세에 들어와 52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어린 소녀에서 늙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도 했고 고통도 겪었습니다. 친구를 얻었고 또 잃었습니다. 궁궐 담장 안에서 그녀의 인생 대부분이 흘러갔습니다. 연분이는 다른 출궁 궁녀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초가집 몇 채가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처럼 갈 곳 없는 늙은 궁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70대의 노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궁궐에서 받은 약간의 녹봉과 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연분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 수양의 위패에 절을 올렸습니다. 작은 상을 차려놓고 밥과 물을 올렸습니다. 수양아, 오늘도 잘 지내고 있느냐?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다른 궁녀들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각자 죽은 동료나 대식 상대의 위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만난 동료들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가끔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궁녀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궁궐에서 일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쌀이나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궁마마 건강하십니까? 그래, 고맙구나. 너희는 모두 건강하지? 이런 방문이 연분이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연분이는 가끔 근처 절에 갔습니다. 출궁한 궁녀들은 대부분 불교를 믿었습니다. 절에 시주를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처님, 제 친구 수양이를 편히 쉬게 해주소서. 그리고 다음 생에는 우리가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소서. 연분이가 출궁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목련꽃이 피었습니다.
연분이는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목련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하얀 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연분이는 나무 아래 섰습니다. 목련꽃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양아, 우리 약속했지. 목련이 피면 함께 보자고. 내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바람이 불어 꽃잎 하나가 떨어져 연분이의 손에 앉았습니다. 연분이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곧 가마. 조금만 기다려라. 그해 겨울 연분이는 병이 들었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의원이 왔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분이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모여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상궁마마 힘내십시오. 고맙구나 모두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연분이는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서 수양이 무덤 옆에 묻어다오. 그리고 목련꽃 한 송이를 함께 넣어다오. 궁녀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궁마마. 연분이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13세에 궁궐에 들어가 65세에 나와 68세에 죽는 인생. 그 안에 무엇이 있었던가? 자유는 없었습니다.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양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낸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연분이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몇 명의 늙은 궁녀들과 아직 궁궐에 있는 후배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골은 수양의 무덤 옆 작은 봉분 아래 묻혔습니다. 하얀 목련꽃 한 송이가 함께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씨만 새겨졌습니다. 친방상궁 연분 이곳에 잠들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 무덤 옆에 목련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심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봄이 되면 하얀 꽃이 가득 피어 두 무덤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것은 두 친구의 영혼이 함께 피운 꽃이라네. 궁궐 안에서는 여전히 어린 소녀들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8세, 10세, 13세의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놓고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15년의 수련을 거쳐 정식 나인이 되고 30년을 일해 상궁이 되고 늙어서 출궁하거나 궁 안에서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유는 없었습니다. 사랑은 금지되었습니다. 박세상은 담장 넘어 아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며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대식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한 감옥 같은 삶. 그 안에서 피어난 작은 꽃들. 그것이 조선시대 궁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궁녀제도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궁녀들은 1970년대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자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새장 속의 새였습니다. 먹이는 주어졌지만 날개는 묶여 있었습니다. 목련나무 아래 두 무덤은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 하얀 꽃이 피어 두 친구의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함께 꽃을 보자던 약속, 자유롭게 살자던 약속, 이루지 못한 꿈들이 꽃잎에 담겨 바람에 흩날릴 것입니다. 궁궐 담장은 높았습니다. 그 안에 갇힌 여인들의 한숨은 더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금지된 것이 많았지만 마음만은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긴 밤을 견뎠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남은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연분이와 수양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천 명 궁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사책에는 왕과 대신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궁궐에 바치고 조용히 사라진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슬픈 역사를, 자유를 잃은 채 살다 간 여인들의 삶을. 목련꽃이 피는 봄날이면 그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궁궐 담장 안에서 꽃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이들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들을, 그들의 눈물과 한숨이 꽃잎이 되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꽃을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